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부장판사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판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지귀현 부장판사 오늘 오전에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는데 민주당의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 상황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귀현 부장판사가 오늘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이 접대 의혹을 오늘 오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를 확인한 민주당이 의혹과 관련된 자료라면서 사진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한 뒤인 오후 2시 15분쯤에 오후 재판을 위해서 다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전과는 다르게 별다른 입장 없이 곧장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지 부장판사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이 시작하기 전 민주당이 제기한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말했습니다. 재판이 신뢰받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입을 연 지 부장판사 의혹 제기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무엇보다 지금은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의혹 제기와 공격에 일일이 대응한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만 매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혹 제기 이후 감사부서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상황을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조치해야 할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도 법원에 공개 출석했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 출석을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쯤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는데요. 취재진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또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도 기자들이 국민의힘 탈당 관련 입장 등을 물었는데 답하지 않거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에게 답을 미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기일에 이어서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박 참모장은 검찰 신문 과정에서 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표결하지 못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이 같은 지시는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상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뒤에 하달이 됐고 매우 충격적인 지시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참모장은 계엄 해제 직후 곽 사령관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기도 했다면서 좌절하는 모습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에서 곽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박 참모장의 기억이 정확한지 거듭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추가 기소에 병합된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모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정돼 있던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늘이 아닌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선 레이스가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나란히 서울에서 일정을 시작하며 본격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어제 열린 첫 TV 토론회를 두고는 각 정당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선 후보자 4명의 첫 TV 토론회를 두고 각 당이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죠.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준비 안 된 졸속 후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뚜렷한 주장 없이 토론회를 장학 퀴즈처럼 인식하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비교적 분명한 소신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 측은 토론회가 김 후보에게 불리할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선전했다는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는 무지와 무책임의 전형이었고 이준석 후보는 전문성은 있지만 경륜에서 김 후보에 밀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연산군 같은 면모를 과연 대통령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사고와 경험이 현장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국민이 느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규현 부장판사 사진을 추가 공개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규현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술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자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가 다른 남성 2명과 한 공간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 사진 속 장소가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룸살롱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지 판사의 말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노 대변인은 의혹의 핵심인 술 접대 여부는 관련 수사나 대법원 감찰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와 지 부장판사의 대응을 지켜본 뒤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각 후보의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서울 지역 유세에 집중하고 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저녁까지 용산과 마포구 등 서울 중서부 지역을 돌며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이들 지역이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홍대 상상마당을 잇따라 찾아 젊은 층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선거운동 2주차를 맞아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몰린 수도권에서 중도층 공략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당 선대위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 이니셔티브 구상의 거점을 수도권으로 삼고 그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공약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유권자들과 만나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왜 절망하느냐?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후보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선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하다며 당선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후 6시 반 서울역 광장 유세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는데요. 선대위는 이번 주는 김문수 후보의 정책 비전을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라며 현장 중심 공약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또 한 번 일축했다고요. 네, 이준석 후보는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결전이 돼야 한다며 충무공의 기계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단 하나의 필승카드로서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아내겠습니다. 광주로 향한 이준석 후보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과 광주 복합 쇼핑몰 추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세 차량에 방탄 유리가 설치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유세 차량 연단에 방탄 유리막을 세웠습니다. 앞서 박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테러 문제가 종종 있었던 만큼 경호와 안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방탄 유리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 태안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7시쯤 태안 신두리에 게시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네, 대선을 맞아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지금까지 300여 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상황실을 설치한 뒤 오늘까지 선거 관련 범죄로 6명을 송치했고 35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금품거래, 허위사실 유포, 폭력 등 5대 범죄로 단속된 경우는 모두 149명이고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해 적발된 경우는 185명입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선거 공보물을 배송하던 우체부를 위협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A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인천 중구의 길거리에서 선거 공보물을 배송하던 우체부를 가로막고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현행법 체포됐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흉기난동 관련 소식인데요. 경찰이 시흥 흉기난동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총 4명이고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60대 편의점 주인 등이 흉기로 공격을 받았고요. 현재 가해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해 사항이 들어왔고 시흥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총 4명,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다는 경찰의 속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SKT 해킹 사고에 대한 민간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휴대전화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 고유 번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휴대전화가 복제되더라도 통신망 접속은 불가능하다며 고객 안심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민간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어땠습니까? 네, SK텔레콤 해킹 사고 민관 합동조사단이 오늘 오전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 핵심은 유심 정보에 이어서 휴대전화 단말기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지난달 말 1차 결과 발표 때와 비교해 21종의 악성 코드가 추가로 발견됐고 공격받은 서버도 5대에서 23대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된 서버 가운데 2대에는 이름이나 생일 등 개인 정보와 함께 휴대전화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 정보도 임시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악성 코드가 처음 설치된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반 동안 관련 자료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조사단 측은 서버의 접속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유출 여부도 기술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피해 수준이 더 심각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SK텔레콤 측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SKT 측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유출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로는 복제폰을 만들더라도 통신망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고객 안심을 당부했습니다. 불법 복제한 휴대전화로 통신망에 접속하려면 제조사와 통신사의 특정 코드로 별도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부정가입 접속 방지 시스템 등 추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친 상태라며 유심 또는 단말기 복제로 인해 피해가 일어나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6월 처음 해킹을 당한 뒤 실제로 정보 유출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의 이상 흐름을 확인하는 자체 감시 체제가 있는 만큼 2022년 이후 유출 사례가 있었다면 확인할 수 있었을 거란 설명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 차원의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일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물의를 빚은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SPC 삼립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직원이 숨졌는데 이 컨바이어 벨트 기계 윤활유를 뿌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경기도 시흥 SPC 삼립제빵 공장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뜨거운 빵을 식히면서 옮기는 장비인데 새벽 3시쯤 50대 여성 직원 A씨가 여기에 끼었습니다. 끼어있는 상황에 비명이 들려서 기계를 먼저 신고했다 이 정도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기계에서 빠져나온 상태였는데 두개골 손상 등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당시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기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내부 깊숙이 몸을 넣어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노동자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수사하면서 숨진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공장의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SPC 삼립은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PC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기계에 끼어 숨졌고 샤니 성남 공장에서도 2023년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대선 후보자들 간의 첫 번째 TV 토론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이번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증거라며 추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남성 2명과 지 부장판사가 함께 앉아있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이 찍힌 장소가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룸사롱 사진과 일치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개했던 그 가게 사진의 인테리어와 지금 공개된 사진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전에는 지기현 판사가 본인의 신상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사진이 공개된 직후에 열린 재판이어서 그런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사진의 진위 여부라든지 실제로 해당 장소에 갔었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지기현 판사나 대법원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기현 판사 지금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가 우려로 크다는 것도 알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이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기현 판사가 오늘 이례적으로 재판 직전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짧게 얘기하면요, 중요한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렇게 판사 뒷조사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면서 앞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제보가 있다 해서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장 유명한 게 청담동 술자리 이제 자리죠. 그것도 이제 제보자가, 여성 제보자가 내가 현장에서 봤다라고 해서 제보를 받았고, 그게 이제 언론에 나와서 마치 사실은 그렇게 보도됐지만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전부 다 지어낸 말로 지금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사안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기현 판사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어땠을지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 그 내용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그 문제는 당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잘 처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 알아서 할 거다, 객관적으로 잘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이제 구분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중도 보수 또 통합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 본인이 연관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만 사법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 차원에서의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본인은 아주 온건하게 통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해 나가면서 부담을 또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짧게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아주 우리가 사법부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덱스를 만들거든요. 첫 번째, 갔는지, 두 번째는 접대를 받았는지, 세 번째는 이 사진이 공개된 그 내용과 그 당시 재판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네 번째, 이 사안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정치적 압박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육하 원칙에 따른 그런 분석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보를 받아서 해당 내용을 사진까지 오늘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지기현 판사가 이례적으로 신상 발언을 하면서 말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저렇게 사진을 공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그 방면에서 다방면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삼권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법부에서의 활동들, 그리고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단순히 사법부 압박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그 감찰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입장을 밝혀주시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가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판사가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재명 후보가 말을 이제 아껴서 얘기합니다. 아마도 허위 사실 공표죄에 걸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은 아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비판은 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이에 대한 지판사의 추가 입장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TV토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TV토론 이후 역시나 각 당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 캠페인이고 메시지고 정책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졸속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준비 안 된 급조된 졸속 후보이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합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자기 내용과 자기 주장은 없고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가 학예회나 장학 퀴즈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는 무지와 무책임, 그리고 준비 안 된 토론의 전형이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대선 토론회에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준석 후보는 젊은 이공계 전문성을 갖춘 후보답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좀 경륜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스스로 극단적인 가정을 해놓고 이를 지적한 상대에게 극단적이시네요 라고 몰아붙이는 적반하장의 태도, 말문이 막히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면서 조롱하거나 썽을 내는 연산군 같은 면모.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으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셨던 때가 무려 15년 전의 일입니다. 어제 TV토론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사고와 경험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셨을 것이라 봅니다. 네, 경제 분야를 주제로 첫 TV토론에 나섰는데 각 당이 서로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짧게 총평 듣겠습니다. 실제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난무했죠. 그리고 답정로 수준의 질문들이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교와 관련된 문제에도 가정법을 사용해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답변을 내놔라라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무책임했고, 외교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질문들이 많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공정하고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네거티브보다 경제 문제
문제에 더 치중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국민적 평가가 뒤따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준비 안 된 후보들이 공격만을 일삼는 부분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결국에는 비호감도만 상승시키는 그런 면모를 보인 후보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어제 토론회 MVP가 이준석 후보다 이렇게 치켜 세웠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가 어제 1차 토론회에서 보여준 이제 모습은 김문수 후보와 결을 같이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해서 2차, 3차 토론회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결국 단일화를 위한 첫 단추를 어제 끼운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어제 4명이 나왔었죠. 4명이 나왔는데 편대를 나눴습니다. 2대2 구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 편이었고 이제 민주당과 민노당이 한 편 이제 이런 모양으로 갔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답변한 내용 들어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많았죠. 뭐 극단적이다 얘기를 했었고요. 또 자기가 말문이 막히면 어쩌라고요. 뭐 옛날에 뭐 유행어가 있었긴 했는데 그런 말도 하고 또 걸핏하면 왜곡이다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 회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준비가 안 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진짜와 가짜가 대비되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노동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감옥에도 갔었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인권 변호사로 얘기했지만 본인 조카 살해 사건에 변호하면서 감형을 요구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 좀 다른 삶이 아니었겠느냐? 그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광교 같은 신도시 개발할 때 아무도 수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장간 사건하면서 수십 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직자로서 자세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도지사 시절에 공금 횡령이나 법카, 관용차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금 1억이 넘는 공금 횡령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전체로 대비가 되면서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각을 하셨던 김문수 후보고 양두구육이라고 굉장히 잘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개고기를 열심히 팔았던 게 이준석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은 후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 대해서 방어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질문의 구체성이 부족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질문 내용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중국 편 들 것이냐 대만 편 들 것이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정했을 때 이런 군사적인 작전이 감행됐을 때 중국 편 들 것이냐 대만 편 들 것이냐라는 질문을 대선 토론에서 왜 합니까? 외교적 문제는 가정으로 했을 때에는 새로운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국익을 위해서 국익 편에서 서서 현상 내용에 맞게끔 판단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적인 측면인데 그런 거 무시하고 답변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거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적 측면도 부족한 상태고 이런 외교 문제라든지 정무적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한 그 후보들이 오히려 비호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게 우리 토론에 대해서 칭찬에 박하네요. 저는 칭찬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4명의 후보가 참 다 잘했다. 그거 잘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면 각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잘한 겁니다. 그리고 지지층들은 그렇게 평가할 거고 저는 서로 좀 칭찬하기 이런 것도 좀 권장됐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는 유세 때는 성장을 많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근데 토론 때는 또 분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좋았고 다만 이제 이 성장과 분배를 어디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가져가느냐 이 부분은 좀 궁금했어요. 두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는 성장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노동운동을 전설처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분배도 중요할 거예요. 그 분배 이야기는 조금 어떻게 채워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고 역시 또 이준석 후보는 양쪽을 까는 그런 또 전략이 두드러져서 효과를 봤는데 일종의 둘 다 엉터리다. 제3의 선택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이 프레임을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연상군 프레임, 그 다음에 폭군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는 고령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고령자. 근데 이제 다만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 본인이 내놓을 만한 좀 신박한 아이디어는 뭔가 누가 보더라도 역시 이준석이네, 준스톤이네 할 수 있는 걸 좀 내놓는 것도 2차 토론회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금요일 유세 도중에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말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시끄럽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주어진 권한을 맡겨진 몇 가지 정부가 주력하면 됩니다.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 가면 875원 막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대파 장사해야 되겠어요. 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네, 이재명 후보 전북 군산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에 나온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게 왜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그 유세 현장에서 그 계곡 정비 사업에 대한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극단적으로 치닫았던 그 상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나온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뒤를 다 자르고 보면 마치 이재명 후보가 현실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임대료나 세금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커피의 원료값이 얼마 정도 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붙이다 보면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모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빼놓고 커피 한 잔에 120원이 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저는 120원 가지고 공격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할 게 없으니까 과거 5년 전,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꺼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앞뒤 맨날 다 자르고 임대료, 세금 이런 거 다 빼고 원료값 가지고 시비 거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가가 아니다 원료값이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원가라고 근데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주소 담는 거는 본인 마음이자 보는 사람들이 판단을 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정을 통해서 전제로 질문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는데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표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 사람한테 표를 주면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것인지, 경제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예측하고 싶어합니다. 그 예측을 통해서 본인이 표심을 주는 건데 가정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 수 없다. 이 말이 건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나갈 방향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유권자 판단에 도움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커피 원가가 120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4천이라고 그러면요. 수익률이 3,300배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카페가 대장동 사업입니까? 어떻게 수익률을 이렇게 높게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인건비부터 해서 임대료부터 해서 각종 재료비, 자재비 이런 것도 들어간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 쏙 빼고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카페 사업하는 사람, 자영업자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처럼 보이게 만든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700만 전국의 자영업자가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의 연평균 수익이 한 2천만 원 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월급보다 일반인들의 월급보다 적은 이제 비용을 이제 돈을 벌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 그 자영업자들 참 속을 이제 참 부글부글 끓게 하는 그런 멘트였다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부가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느낌도 약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가격을 만약에 시장에 정부가 정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자영업자 전부 다 줄 탄핵할 겁니까? 그럼 카페들 다 특검할 겁니까?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뭔가 정부가 큰 정부를 만들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 이끌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 좀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반박을 드리면 저희는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운영 안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엄청난 왜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또한 갈라치기 형태의 공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곡 정비 사업에 성공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커피 원료 가격을 이야기한 것에 컵, 빨대 이런 부분 포함 안 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커피 원료값 정도의 내용과 여러 가지를 더했을 때는 얼마나 수익금이 얻는지도 사실상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120원 가지고 공격을 하기 위한 저는 그 용도로만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커피 한 잔 가격에 들어가는 원료값이 얼마 있는지부터 국민의힘에서 인식하고 있는지부터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문제를 더 넘어서 정부가 마치 뭐 자영업자들에게 가격을 맞추게끔 강요한다든지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것처럼 무식하게 정부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제가 조금 풀이를 해드리게 짧게만. 이게 뭐냐면 선거 중반전이 됐다. 선거 중반전이 되면 이제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 때도 당시 선거 유세를 하던 대표가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을 몰랐다가 혼쭐이 나는 상황들이 생겼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자영업 지옥을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이 말이 일종의 맥락으로 가고 말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으면서 일종의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선거 전에 이 말이 희노애락과 연결돼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득점 포인트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20원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엄청난 타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선거 중반전부터는 민주당이 조심해야 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것이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말머리를 잡아야 선거는 이겨요. 이 점도 국민의힘은 또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꼬리가 아니라 말머리를 잡아야 한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는데 저희가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도 시흥 편의점 등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으로 2명이 숨졌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는 총 4명이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사망한 2명은 편의점 인근에 있는 자택 등에서 발견이 된 가운데 용의자인 50대 중국인 남성이 도주해서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생한 흉기난동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2명은 자택 등에서 발견이 됐고요. 용의자인 50대 중국인 남성이 도주하고 있어서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양당의 뜨거운 분석도 들어봤는데요. 이 같은 커피 원가 120원 공방이 고발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SNS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 때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민주당 1급 체제에서 고발을 주도한 건 이재명 후보라며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와 함께 의원들의 SNS에는 이른바 커피 챌린지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 책방에서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3,300% 마진이네. 대장동도 아니고. 사장님, 어떤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지금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있는데요. 이게 그 커피 원두값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구태의연한 민노총식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양분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지난 총선에 대파 공세 때문에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대파는 대파고 지금 커피는 커피고요. 지금 커피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커피는 이제 자영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작업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커피 가게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를 따져보면요. 자영업자는 1명 내지 2명인 거고 근로자는 많으면 10명, 수십 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작으면 이제 서너 명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커피 가격이 원가가 12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후보 말 들어보니까 마진이 엄청 좋은데 자영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는 지금 뭐야? 우리는 이렇게 일 시키고 제대로 대우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안 좋은 감정이 들게 만들겠죠. 근데 그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또 수는 근로자 수가 더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해왔던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 편 끌어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원가 120원이라고는 말했지만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고발 조치한 건가요? 실제로 고발 조치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김익도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지점은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것에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한 말처럼 왜곡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발언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마치 그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바꾸기 위한 것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좀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여러 챌린지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원두값만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고 발언하신 것만 봐도 분명히 그 120원 발언은 그 당시에 원두값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중에는 컵, 빨대, 시설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유불리만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갈라치기 하는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고발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고발전이 되면요. 오히려 이 고발전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웃을 수 있어요. 여기 전용기 의원도 계시지만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이번 선거는 구조 이슈 인물이거든요. 지금 구조와 인물은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 좋지 않아요. 근데 이슈를 지금 탄핵 국면에서 커피 대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갑자기 대선의 성격이 얼주가 따가 되는 거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되니까 우리 커피를 관계 안 되는 국민이 있나 유권자 다 관계되잖아요. 관심이 집중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영업 비중이 또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이 전체 유권자의 25% 4분의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영업이 중도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은 커피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걸로 밀어붙이게 되면 이게 이른바 말하는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계속 민주당이 커피하게 만들수록 국민의힘은 더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얼주가야 따야, 아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 전략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뭔가 포인트를 하나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포인트를 잡았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맞상대가 자신임을 부각하기 위해서일까요?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퍼부으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근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 돈을 10만 원을 이 호텔 주인한테 예약금으로 오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호텔 주인이 오랜만에 돈이 10만 원 들어와서 동네 식품 가게 외상값을 10만 원을 얼른 갖다 갚았어요. 이 식품 가게 주인이 내가 평소에 못 먹던 통닭이나 한 번에 사 먹자 이래가지고 통닭을 다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 여행객이 우리 여행 일정이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그 돈 받아 갔어요.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동네에 어쨌든 거래가 쫙 일어난 거죠. 이게 경제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은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호텔 경제학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에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네, 소장님, 이준석 후보가 계속 이재명 후보만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경제 분야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김문수 후보를 경제 이슈로 이제 두드렸을 때 얻어낼 수 있는 표가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른바 본인이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더 밝다. 그러면 이건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타격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 경제에
가장 또 해박하다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또 인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거든요. 지역 화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 호텔 경쟁을 향했는데 이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선순환 구조. 돈이 그래도 돈이 흐르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쫙 설명하는 순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인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한 방은 아니더라도 반방이라도 또 반의 반방이라도 맞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 경제 주제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때리자. 정치 주제가 나오면 이건 김문수 후보를 때리자. 이렇게 아마 미리 계획을 좀 세우고 나온 것 같아요. 예. 호텔에 들어온 10만 원 예약금 나중에 환불을 해주더라도 잠시 10만 원이 머무는 동안 그 지역 경제를 살리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결국에는 그 풀뿌리에 돈이 돌게끔 하자고 하는 취지인 거죠. 기본적으로 돈이 돌아야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도 가미가 되겠지만 지금 해당 질문으로는 이 내용만 뜯어가지고 호텔 경제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말아라라고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아라고 하는 비판도 결국에는 모든 흐름을 다 떼놓고 정치적인 공격만을 위해서 단어를 만들고 실제로 뭐 아니면 도의 식으로 대답을 해라라고 하는 사실상 프레임적인 질문이었다라는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하는 게 국민의힘 출신들의 특징이냐.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좀 극단이란 말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한 분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 극단적인 얘기라 그러고 본인이 얘기할 때는 극단적인 사례를 끌고 와서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이게 저는 결국 호텔 중심으로 얘기하면요. 호텔을 줬던 돈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갈 때 그 돈을 썼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럼 그 돈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빌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노쇼가 계속 반복되면 호텔을 문 닫죠. 그럼 그 마을에서 호텔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 호텔에서 뭐 빨래건을 맡긴다든가, 뭐 자재를 산다든가, 또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호텔이 망하게 되면서 그러면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보이는 줬던 돈을 찾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경제적 파산 현상은 오히려 저는 이제 경제적 순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옛날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과 비슷한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 이거거든요. 저기 성장을 통해서 분배하기보다는 분배를 먼저 해서 성장하자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쇼 주도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두 식당들에 예약 걸어놓고 안 가면 된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그 말 돈 돌 거 아니야. 이게 현실 가능합니까? 그럼 노쇼 때문에 지금 많은 식당들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식당은 그럼 전부 다 번성해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발언을 하셨다고 봅니다. 예, 어제 토론 자세히 살펴봤고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대위 합류를 위한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홍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이른바 하와이 특사단도 출국을 했죠. 이런 가운데 홍 전 시장의 SNS 프로필 사진이 파란색 넥타이를 한 사진으로 교체돼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픽을 보시죠. 네, 바로 이 사진 오늘 오전에 바뀐 프로필 사진입니다. 지금은 또다시 붉은 넥타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이렇게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를 한 사진이 올라오면서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파란 넥타이로 변경한 건 민주당 지지선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오전 이 프로필을 변경한 시점이 김문수 후보의 손편지를 들고 간 이른바 홍준표 특사단이 하와이에 도착한 시점과 맞물리는데요. 특사단의 목소리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까지 듣고 오시죠.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죠. 그런데 아니 어제 출발할 때도 연락을 했는데 오지 마라. 그러나 오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또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호놀루까지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환승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꼭 만나고 돌아갈 겁니다. 홍 전 시장이 누굽니까? 그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한다는 우리 속담대로 말을 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하와이 휴가 갔습니까? 왜 국회의원 3명이 또 거기까지 갑니까? 쇼를 해도 될 만한 쇼를 해야지. 반성과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지. 홍준표 시장 설득하러 국회의원 3명이 하와이로 가요? 그건 국민들이 더 웃을 겁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의 프로필 사진. 오늘 오전에 파란 넥타이, 옷도 약간 파란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한 27분 전에 프로필이 또 바뀌었는데 붉은색 넥타이로 바뀌었습니다. 소장님,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블루 하와이에서 이제 레드 하와이가 됐죠. 심경의 변화인데 일종의 이제 분노에서 누가 온다니까 이제 좀 자제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여론이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파란색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뭐 민주당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홍준표 전 시장이 이른바 청운의 꿈을 품고 이 정치에 뛰어들었던 그 당시에요. 신한국당, 한나라당 파란색이에요. 내마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어떤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누가 온다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국내 여론이 안 좋죠. 내 말 안 한다. 이러면서 그냥 이제 붉은색으로 바꾼 거죠. 블루 하와이가 이제 레드 하와이가 됐습니다. 참 이게 국민의힘으로서 여기 이준호 대변인 나와주시면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난감해요. 네. 이렇게 되면 원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TK 여론, 또 TK 바깥에 있는 TK 여론, 또 이게 보수 진영의 이 결집 이런 부분에 다분히 영향을 줄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예, 김대식 의원 등 이른바 하와이 특사단, 지금 하와이 섬에 도착한 것 같은데 네. 인터뷰 들어보면 주소를 모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만났습니까? 아니 한인 사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 가면 금방 이제 주소 어디쯤인 거는 금방 압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만나신 것 같아요.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 SNS 사진을 빨간 넥타이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지금 현재 만나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보내준 손편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손편지 내용도 뭐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손편지를 보면서 좀 진정성을 느낀다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기존과 다른 모습, 그리고 홍 시장이 미국 본토를 안 가고 미국 영해에 있는 하와이에 갔어요. 근데 미국 영해 또 하면 또 괌도 있잖아요. 근데 괌으로 가기엔 너무 가깝고 미국은 가야 되는데 하와이 정도 적당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 돌아올 때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대비를 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대식 의원이 찾아가서 좀 진정성을 보이면서 달래주고 예우를 갖춰준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번 주 안에 돌아오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27분 전에 빨간 넥타이로 다시 바뀌었는데 그럼 몇 시간 동안, 오전부터 몇 시간 동안 있었던 파란 넥타이의 저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정말 민주당을 염두에 뒀을까요? 실제로 심경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뭐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의힘에게는 정이 떨어졌다라는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국을 맞이하면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나오게 되면서 가장 억울한 것은 홍준표 전 시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맨날 이상한 외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공천을 줬단 말입니다.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실제로 김문수 전 장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경의 변화를 이렇게 노출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 상황 보면은 굉장히 좀 화가 나고 황당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윤석열 전 파면 정권이 만들어냈던 것을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시간이라고 보는데 권력 쟁취를 위해서 결국에는 또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고려도 하지 않고 이렇게 홍준표 전 시장을 찾아가서 구애 활동을 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게는 이번 선거가 그냥 또다시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과 평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랑에서 빨강으로 다시 바뀐 넥타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선대위 합류를 고사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내일부터 선거 유세에 합류하겠다고 예고했죠. 우선 들어보시죠. 사실 뭐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이재명 민주당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탄핵에 반대한 부분에 대한 입장선회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절연하는 것.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또 제가 제 할 일을 아예 안 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현장에서도 내게 희망의 글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SNS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다만 아직 선대위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유세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선 4강까지 오른 뒤 탈락한 후보 중 유일하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 유세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 한 후보에게 선거 유세에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자며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슈퍼 히어로들이 어벤져스로 뭉쳐 나쁜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했듯이 이재명 타노스를 막으려면 보수 어벤져스가 필요하고 이준석 후보도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쳐달라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안철수 의원과 원래 정치적 앙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난달 이공계 출신인 두 사람은 따로 AI 관련 토론회까지 하며 이렇게 포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특별한 진심이 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라방으로만 활동했던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후보와 동행은 하지 않고 별도로 유세에 나선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별도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선대위에 같이 합류해서 선대위에서 공식 직책도 받고 선대위 이제 다른 이제 팀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유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혼자서 유세를 하게 되면요, 이게 당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지지하는 이제 의원도 있고 자기 세력도 있다 하지만 그분들과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가게 되면요, 본인이 지지하는 의원 지역구만 돌게 되는, 그렇게 되면 선거운동 효과 떨어지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당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 선거운동 유세하는 것은 좀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며칠은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결국 선대에 합류해서 아주 그 제대로 규모가 갖춰진, 조직력이 갖추어진 그런 선대위 체제에서 백업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합류할 거라고 보고요. 그 전에 이제 저 조금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좀 일찍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제 그 전에 사실 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렵고 엄중한 상황인데 라방을 하면서 뭐 기타를 친다든가 또는 과자를 먹는다든가 이런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수에 있는 많은 지지자들이 좀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단 말이에요. 아마 거기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선거 유세에 참여한다 그러면 직책도 받고 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함께 뛰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직책 없이 별도로 유세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 지지율에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저는 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도 경선을 했던 후보고 또 전 대표였고 적어도 저는 최소 기준은 첫 유세는 같이 해야죠.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이 유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저도 한동훈 전 대표가 첫 유세는 참석해서 아무리 서로 간에 교감은 되지 않는다, 설사 그런 관계를 하더라도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당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첫 유세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줘야죠. 자,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를 해준다 그러면 지지율에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특히 이제 PK, 또 이제 수도권, 그리고 또 주부청의 상당히 인기 팬덤이죠. 미더훈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전 대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이른바 원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홍,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그래도 한동훈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김문수 후보한테는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봤지만 한동훈 후보는 진짜로 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기 싫지 않으면 저런 행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와주고 이렇게 무슨 역할을 하게끔 보이게 하려면 먼저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습성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본인들의 입장을 보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행보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지만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내 지지층들과 함께 유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저런 유세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적 계산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끝까지 유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발붙일 데가 없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겠죠.
그런 계산 속에서 결국에 유세는 도와야 되지만 하기는 싫고 하다 보니 저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팬덤을 가진 한동훈 전 대표의 내일부터의 합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로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두고 격돌했는데요. 녹취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우리 헌법 정신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합니다.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김정은 독재국가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는단 말입니까?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습니다.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습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입니다.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네, 양당이 개헌을 동시에 내놓은 셈인데 연임과 중임 단어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연임이라는 것은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당선되지 못하면 재출마를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4년 중임은 말 그대로 이제 한 번 하고 그 다음번에 중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연임과 중임의 의미가 다르지 않죠. 근데 이제 연임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연속으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또 출마를 4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에서 설명이 된 바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은 정말 대선 이상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중도층 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50대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국민에게 약속이고 꼭 실천 이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내란 종식이 먼저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 어제 밝힌 거예요? 개헌에 대한 의지는 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헌을 기본적으로 과거에 주장했을 때는 이번 대선과 맞춰서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준비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완성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도 정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꺼낸 이유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약속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약속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개헌 논의는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기 대통령부터 4년 연임 또는 중임 이것은 양당이 비슷한 아닌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은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 그리고 4년 중임제를 택하겠다. 이런 개헌안을 냈는데요. 그렇죠. 가장 이제 이재명 후보와 비교가 되는 지점이 바로 3년 임기 단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임기 단축 얘기했었거든요. 1년을 줄여서 총선을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임기 단축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유일하게 나는 3년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헌을 통해서 대선과 총선 일자를 맞추는 그런 이제 아주 한동훈 전 대표와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내용과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 4년 연임제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이제 러시아 푸틴 모델을 이제 참고한 것 같아요. 푸틴이 지금 본인이 대통령 하고 나서 그다음에 총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번에 정권을 잡아서 확실하게 자기 편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시킨 대로 할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을 세우고 그 사이에 총리했다가 다시 대통령 출마하는 그런 푸틴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판단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다 와 주시는데요. 결국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가져놓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호텔 경제까지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자영업자들을 우롱했고 결국에는 뭐 빚까지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 말씀은 해주지만 저희가 좀 전에도 무식하게 지역 운영하지 않겠다. 그런 국정 운영은 말도 안 되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푸틴이니 뭐 친중이니 이런 얘기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훌륭하고 품격 있는 토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양당이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은 또다시 30도에 달하는 여름 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들쭉날쭉한 봄 날씨는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이번 주도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다고요? 네, 우선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고 충남 금산과 경북 김천, 의성은 32도까지 치솟는 등 내륙 곳곳에서 3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를 걸로 보입니다.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수요일은 모레는 또다시 내륙에 5에서 20mm, 제주 산간에 6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하루 걸러 비가 내리는 셈인데요. 이 여름을 앞두고 한반도 상공에는 여전히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 큰 온도차로 인해 지난주처럼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에는 흐린 날씨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시흥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60대 여성업주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의자는 인근 다른 곳에서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모두 4명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50대 중국인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시흥 정왕동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5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60대 여성인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업주는 배와 목 부분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낮 1시 20분쯤에는 편의점에서 조금 떨어진 탁구장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배를 다쳤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인 2명이 편의점 인근의 원룸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원룸 건물 다른 층에서 발견됐는데 한 명은 자신의 집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4건의 범행 모두 A씨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A씨와 편의점 업주가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규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동탄 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40대 중국 교포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화성 동탄 호수공원 수변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와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흉기를 든 채 달려오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는데 A씨는 이들 중 남성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B씨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텼고 A씨는 잠시 대치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70대 남성 피해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주변 CCTV 등을 확인하며 추적한 경찰에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왕복 6차로 도로 길가에 서 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 듯 하더니 한 남성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 유유히 사라집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70대 A씨가 8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직후 인도를 따라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목격자는 피해 남성이 이미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며 현장 주변에서 흉기를 보관하는 물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뒤에만 부수하게 피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흘러나와요. 팔찌 빈 거 한 2cm 넘는 칼집이 옆에 있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자전거를 타고 자택으로 도망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피해 남성은 지인 관계였고 두 사람 사이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1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해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게 맞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씨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여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는데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이 가해자 처벌을 주장해왔는데 특별 근로감독을 벌인 고용노동부는 오 씨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입사 후 선배들이 지도나 조언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겁니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공개적인 비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립된 프리랜서임에도 명확한 위계질서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해 행위와 가해자를 특정했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위반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상당한 재량으로 일을 처리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괴롭힘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공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아울러 MBC 보도 시사교양국 35명 중 메인 PD 지시를 받는 취재 PD 등 프리랜서 25명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근로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지 넉 달 만에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신체 건강과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뼈까지 암이 전이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대변인은 성명을 내 올해 1월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지난 16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배뇨 관련 증상이 악화해 받은 검사에서 결절이 발견됐고 암세포는 뼈까지 퍼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when the cancer has spread to the bones, that makes it stage 4. That means that the cancer is not curable. There's no treatment available that can cure the cancer. 만 78살에 대통령직에 오른 바이든은 재임 기간 내내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선 TV 토론에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멍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인 끝에 결국 재선 도전을 포기했고 백악관을 떠난 뒤엔 공식 행사 참석을 최소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패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바이든의 인지력 저하 정황을 측근들이 숨겼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바이든이 재작년 특검 조사를 받을 때 녹음도 공개됐는데 간단한 단어나 정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파장이 커졌습니다. Trump gets elected in November of 2017? 2016. All right. So, why do I have 2017 here? 전임 정부 탓하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 진단 소식에 슬프다며 회복을 빌었습니다. 다음 달 79번째 생일을 맞는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2시간 동안 질문 답변이 오가면서 다양한 얼굴 표정이 나타났는데요. 질문 공격을 받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만큼 예상대로 집중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요. 여유가 있어서일까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받아 적고 때론 웃음을 짓기도 하면서 답변을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 후보 역시 만만치 않은 질문 공세를 받았는데요.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탈당이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선은 받으니 기쁘십니까? 그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요?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은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 공격에도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상대 쪽을 향해 몸을 틀고 눈을 끔뻑끔뻑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다음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답변보다는 공격이 더 많았는데요. 표정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했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저는 왜 잘못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그럼 그렇게 일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아니,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투자할 거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끝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토론 내내 잔뜩 화가 났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악수도 거절했는데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의 자존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존을 확립한 중견국가의 품격을 가지고 세계의 노동자들과 함께 트럼프와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토론회를 보고 누구를 지지할지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직이라면 참고할 수 있게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은 극단적인 예를 써도 되고 상대방은 쓰면 안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계엄은 잘못됐는데 내란은 아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답지 않다. 대답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프레임으로 가지고 와서 확정을 짓는 전형적인 키보드 워리어의 스타일. 자, 이번에는 인터넷을 달군 희귀한 대선 유세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누리꾼들이 발견한 톡톡 튀는 찰나의 순간들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원룸 내부 모습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창문을 쪽을 자세히 보시죠. 커다란 눈이 보이는데요. 누군가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데요. 창문 맞은편 벽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집 안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네요. 자, 누리꾼들은 이 사진에 애니메이션 이름을 따서 진격의 이재명이라고 붙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거리에 평범한 순대 트럭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트럭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을 살짝 가리면서 재밌는 문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김문 순대 맛집. 지난 2011년 경기도지사였을 때 119로 전화해 나 김문순대라고 말해 생긴 별명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순대차가 서 있는 곳이면 김문순대가 보인다는 제보가 인터넷 게시판에 잇따른다고 합니다. 누리꾼들 수상할 정도로 문장 흐름이 자연스럽다. 연출이라고 해도 인정한다며 엄지척을 보냈습니다. 자, 마지막 컷입니다. 이 사진 한눈에 봐서는 잘 감이 안 오는데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역시 대선 현수막입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입니다. 빳빳하게 펴져 있어야 할 현수막이 힘없이 헐렁하게 달리면서 후보 얼굴에서 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얼굴도 있는 현수막인데 잘 걸어뒀어야 한다. 현수막 업체에 항의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화면에 정확한 출처는 찾을 수 없지만 이런 장면을 어떻게 찾았는지 누리꾼들 눈썰미가 참 대단합니다. 주변에 재밌는 장면을 보셨다면 언제든지 YTN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레이스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당이 추진하는 빅텐트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초 예상과 달리 보수 진영의 반 이재명 빅텐트가 지지부진한 반면 친명 빅텐트 구축에는 탄력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반 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하라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보수 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단합에 나서려던 반명 빅텐트는 당내에서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원 유세에는 나서지만 후보와는 별개 행보로 선대위 합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면 친명 빅텐트는 예상과 달리 먼저 순조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전격 입당한 데 이어 개혁신당 출신 김용남, 문병호 전 의원 등도 이 후보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이미 중도 보수 원로급 일부 인사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데 이어 구 이낙연계도 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세밀의 민주당을 창당했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이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이 필요한 시기라며 탈당했습니다. 이 후보의 중도 보수 선언이 보수층 이탈을 유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선 레이스 중후반 후보들 간 합종 연행이 판세 예측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가 자신의 룸사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삼겹살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출입 증거라면서 사진을 공개하고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규현 부장판사, 지금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판사가 자신의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 자신이 진행 중인 재판 중에 재판정에서 의견을 밝히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란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배제하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시도가 내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인데 이 재판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재판 진행의 일환으로서 이제 설명했다는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보통 이제 본인에 대한 입장 발표라면 뭐 보도 자료랄지 SNS에 올리거나 그런 서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네, 어떤 내심의 의사를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한편으로는 이 사안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문제 제기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장면은 3월 7일에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이후에 검찰의 항고 포기라는 결정이 있었고, 사실은 이 사건의 나머지 그보다 더 낮은 가담 정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구속된 상태에서 네. 처음으로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취소한 결정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저렇게 이제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떤 쟁송을 한다거나 고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예. 그의 반면에 재판에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담당하는 이 재판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지규현 부장판사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고 당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전히 이 사건의 유효한 재판장이라는 점을 스스로는 강조하고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 그러니까 결백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이 추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사가 남성 2명과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만 보고는 어떤 거를 추정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저 사진 외에도 저 동일한 인테리어에 있는 공간 전체와 그 공간에 이제 접객원들이 같이 있는 사진까지 같이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요. 결국은 이제 지기현 판사는 재판정에서 본인은 그런 접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삼겹살과 소주 정도만 먹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변했는데 이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바로 이제 해당되는 장소,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곳에서 지인들과 같이 출입을 했고 또 그곳에 나머지 사진들과 내용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인테리어나 자리 배치 등을 봤을 때 결국은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접대를 받은 면에서 굉장히 그 윤리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공개한 사진은 이제 2장으로 한 장이 유흥업소 내부 사진이고 한 장은 지기현 판사가 남성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아직까지는 뭐 여성 종업원이나 이런 모습은 사진에 드러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두 사진으로는 일단 그런데요. 지금 이후에 이제 보도된 내용에서는 저 이제 비슷한 장소에 접객원들이 앉아 있는 사진 또 추가로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 여성 접객원들과 같이 있거나 음주를 하고 있거나 그런 사진까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전개를 봤을 때는 적어도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동석했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으로 보이고요. 제보자 또한 이제 동석했던 사람 중 하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경위로 언제 저런 이제 장소에 출입을 했고 사진을 찍었고 특히나 제일 법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뭐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것만으로 징계받는 건 아니고 과정에서 만약에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 관련이 없더라도 고가의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혹은 직무와 관련되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윤리감찰관실에서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사도 지금 뭐 공수처에 이제 고발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접수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객관적으로 당시에 제보된 사진과 제보자의 진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행위를 특정해야 할 겁니다. 언제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가게 됐고 당시의 비용은 어떻게 분담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1,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저는 향응을 접대받았다고 한다면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직무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사법부의 신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많은 의사결 갈등이 사법부로 모여들고 있는데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라는 것은 사법부의 청렴성과 사법부의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로 밝혀지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법원 자체에서 윤리감찰관실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었고 그 사실관계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혹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적정하지 못한 처신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빠르게 확인하고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 감사와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20mm 정도로 매우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16도, 청주 19도, 부산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곳곳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서울 26도, 광주 29도, 대구 3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